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편집인데요.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즘 참 힘든 분들 많잖아요. 코로나도 아주 길게 몇 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직까지도 다시 유행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어렵게 하고 지금 갑자기 또 폭우도 와서 엄청난 재해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누군가 죽기도 하고 집을 잃기도 하고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좀 위로가 될 만한 책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고른 책이 바로 이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리얼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대성당, 이 단편집은 레이먼드 카버 문학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로 이 레이먼드 카버가 알려져 있어요. 해밍웨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표현을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레이먼드 카버 문학을 번역해서 일본에 알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더보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을 쓴 작가 김현수 씨가 이 대성당을 번역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성당은 12편의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가장 위로가 될 만한 이야기 가져와 봤어요. 대성당의 5번째 실려져 있는 소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엄마가 8살이 되는 아들 생일 케이크를 어떤 제과점에서 주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애는 아들 스코티가 좋아할 만한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하는데 이 제과점의 늙은 주인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그가 별 말은 안 했는데 계속 뭔가 불편하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케이크를 맛있게 만드니까 이제 주문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아침에 가지러 오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월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이 생일을 맞은 스코티가 평상시 같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친구들과 이렇게 가다가 인도에서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비틀거려 넘어지게 되고 그때 하필 그 차도에 지나가던 차에 치여서 푹 쓰러지게 돼요. 크게 난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금방 일어서서 일어나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근데 뭔가 이제 멍하게 좀 이상해서 학교를 안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엄마 앤이 다시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이제 축 늘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외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사들도 그냥 놀란 것 뿐이라고 하고 그래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봐도 아이가 놀라서 그렇다. 다른 상황은 없다. 다른 외상은 없다. 검사 결과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하니까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부모가. 근데 이 밤이 돼도 아이가 계속 깨어나질 않고 늘어져 있어요. 병원에서. 이 부모가 계속 초조하게 이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밤 늦게 이제 집에 들르게 돼요. 이제 숨을 돌리려고 갔던 거죠. 아주 늦은 밤 12시? 이렇게 밤 늦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어떤 전화인지 이 밤에 올 전화가 뭐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 저쪽에서 어떤 소음 같은 게 들리면서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그냥 끊어버려요. 아빠가 예민한 상태에서 결국은 막 폭주를 하게 되죠. 그 시간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자기 상황을 알고 협박하는 건가 놀리는 건가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별로 쉬지는 못하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아침까지 또 아이가 깨어나질 않게 돼요. 의사가 또 와서 왜 안 깨어나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일어날 거다, 아무 이상 없다,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엄마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해 계속 떨고 있는 거죠. 이 두 부부는 결국 이 초조한 마음에 어쩌지 못하고 이 종교가 없는데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니까 또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스코티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게 다지만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는 쉬웠어. 남편도 그런데 나는 벌써 했다면서 이 서로의 간절함을 나누게 됩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또 됐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번엔 남편이 집에 다녀오라고 해요. 근데 아내가 뭐 그런 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정신이라도 차려보려고 다시 집으로 이제 새벽에 돌아와요. 밤에. 그런데 이 새벽에 또 5시, 아침 새벽 5시에 또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이 아내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받으면서 이제 스코티 얘기냐고 아들 얘기냐고 이렇게 하면서 받는데 스코티 얘기 맞다면서 또 별 얘기 안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냐는 말만 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서 남편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남편도 자기가 갔던 밤에 그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이 부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전화를 받고 불쾌하고 막 초조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3일 만에 이 부부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이는 그들을 바라봤지만 알아본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더니 입이 벌어지는가 싶다가 두 눈은 굳게 감겼고 폐속에 더 이상 숨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아이는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은 편안해졌다. 아이의 입술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숨이 목구멍을 지나 앙담은 이빨 사이로 천천히 빠져나갔다. 아이가 죽는 순간의 이 표현이 어떠면 되게 담담하면서도 되게 구체적이고 뭔가 절망적이잖아요.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아이가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특이 증상의 어떤 병으로 죽게 됐다는 얘기, 의사의 설명이 있었고, 이 부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이 중산층 부부는 인생 최대의 고통스러운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두고 슬퍼할 여유도 없이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지게 되고 죽음의 절차들. 이 부부 하워드와 애는 멍한 상태에서 집으로 일단 돌아오게 되죠.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는 이 멍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다시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며칠째 이 늦은 밤 그리고 새벽에 이 전화를 받게 된 거죠. 3일째. 공포스러웠던 그간의 어떤 마음과 이 불안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모든 감정이 이 전화를 건 사람을 향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개자식 죽여버릴 거야.
격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그쪽에선 또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잠시 들렸던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굉음, 어떤 소음이 그때 제과점에서 가서 들었던 소리라는 걸 생각해내요. 그때는 케이크 주문할 때 들었던 소리라는 걸.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엄마는 지금까지 이 분노, 고통 이런 마음을 이제 분노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제과점 사장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그 밤에 달려가게 됩니다. 이 남편과 함께. 그 못된 놈의 빵집 주인이야, 하워드. 스코티 생일에 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그놈이 전화한 거야. 우리 집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계속 전화한 거지. 그 케이크 때문에 우리를 괴롭힌 거라고. 빵집 주인 그 못된 새끼. 자, 여러분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밤에 뭐 12시 넘어서 전화하고 뭐 새벽에 5시에 전화하고 끊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말을 하고 끊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짜증이 났겠어요. 이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또 원래 밤을 새고 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 전화했던 거고, 원래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좀 무뚝뚝한 사람이었잖아요. 표현력이 없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부부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빵집으로 달려갔는데 이 빵집 주인이 이 달려온 부부를 보고 위협을 느꼈겠죠.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고 또 사흘이나 지난 케이크를 가지러 오셨냐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반값에 가져가라고 하죠. 자신은 이거 만들려고 돈과 시간을 썼고 지금도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가달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절규하듯 그간의 고통을 쏟아놓습니다. 빵장수들이 밤에 일한다는 거 나도 알아요. 빵장수들 전화질도 밤에 잘하죠. 이 못된 자식아. 우리 아들은 죽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차에 치였어요. 우리가 주고 곁에 있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어요. 엄마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 말들을 고통스럽게 이 빵장수 앞에서 쏟아놓고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하잖아. 너무해도 정말 너무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빵장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겠소. 빵집 주인이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요. 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빵장수일 뿐이라오. 다른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소. 예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니까 나도 잘 모르겠소. 어쨌든 내가 어땠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요. 지금은 그저 빵장수일 뿐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의 변명이 될 순 없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제분에게 일어난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일도 죄송합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다. 그는 탁자 위로 두 손을 내밀더니 손바닥을 펼쳤다.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것 뿐이라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다. 나는 못된 사람이 아니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화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아니라오. 요약하자면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걸 알아줬으면. 나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지 여쭤봐도 되겠소? 빵집 안은 따뜻했다. 하워드는 탁자에서 일어나 외투를 벗었다. 그는 앤이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왔다. 빵집 주인은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븐으로 가더니 몇몇 스위치를 껐다. 그는 컵을 찾아 전기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따랐다.
그는 크림이 든 종이곽을 탁자 위에 놓았고 설탕 종지도 가져왔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지요.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지요.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소.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예, 이 단편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뭔가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오. 더 있소. 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롤빵이 여기 다 있으니. 그 부부는 놀랍게도 빵집 주인이 만든 빵을 먹었고 그 밤 그 빵집 주인이 지나왔던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부는 이 자리를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빵장수가 나는 빵장수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장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한 장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읽으면서 엄청 울면서 읽었거든요. 그 투박하고 퉁명스러워 보이던 할아버지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했던 행동, 자신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려는 진심을 이렇게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뭔가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또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위로라고 하는 거는 뭘 억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또 그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이 빵장수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진심이 닿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쓸모가 있는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